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공학 실무 제6주차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내 제한 시험을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6주차 원래는 물리 탐사 시험을 해야 되는데 탐사 시험을 했는데 지금 6주차 2교시 국내 제한 시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를 다 하려고 하는데 오늘로서 지감조서를 끝내려고 하는데 못하더라도 나머지 뒷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지하시험 보세요. 국내 지하시험은 보호 레터럴 로드 테스트. 우리는 수직 하중 뭐냐면 집안에 위에 구조물을 올렸을 때 수직으로 그죠. 우리 방향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습니다.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는 세 가지 3차원에서 알고 있는 X, Y, Z 방향이 있죠. 우리 수직에 대해서는 했어요, 그죠? 근데 수평으로도 역학관계를 알 수가 있다. 이거 어디에 쓰냐? 역학관계는 하중과 베니어의 관계, 그 다음 응력과 배능률 관계. 이 시험을 수평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공 안에서 우리 시추를 하면 시추 조사를 하죠, 그죠? 보호를 뚫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공백을 밀어내면서 수평으로 밀어내면서 그때 역학관계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얻겠다는 것이 이 국내 지하시험의 목적입니다. 자, 깊은 기초의 설계 및 터널의 설계 및 시공 관리에 필요한 자료, 즉 기초의 치마, 행방향 변이해서 행방향 집안발력 계수 K값, 기초의 지지력, 비배수 전단 강도, 정지 토합 중에서도 우리 여러분 토합이 전단 강도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 주동 토합과 수동 토합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그렇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토합이 정지 토합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의 흡 및 안반의 내압 강도 및 변형 관계,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시험이다. 결국 뭐냐면 결국 역학 관계죠, 그죠? 응력과 변형률 관계다. 시험 방법은 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뒤에 그림에도 나옵니다. 뒤에 그림에서 이 보호를 이렇게 뚫었지, 그죠? 이 집안을 알기 위해서 이 보링을 했어요, 그죠? 보링. 여기에 어떤 물체를 넣어 가지고 놔둡니다. 자꾸 이 그림이 아주 뒤에서 보면 확실할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확실한 그림이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 넘어갈 왜냐면 이 방송 동영상 가기는 뒤로 앞뒤로 마음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상당한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이거는 라드입니다. 라드. 여기 공백에 밀어냅니다. 행방향으로. 그죠? 그래, 시험 방법은 보링공을 이게 보링공이죠. 그죠? 여기 보링공. 보링공을 이용하여 공내에 고무 튜브 또는 제압판을 장치한 공내 재킷을 팽창시켜. 이게 재킷이에요. 여기 고무판이죠. 그죠? 고무판 또는 제압판이에요. 요걸 횡방향으로 팽창을 시켜 공백으로 제하하고, 공백이죠. 백이죠. 그죠? 공백. 시추공이죠. 백을 제하고, 이때 발생한 공백의 변형과 응력과의 관계. 요거죠. 그죠? 결국. 변형률과 응력과의, 변형률 관계, 변형률과 응력의 관계죠. 역학적 성질을 구한다. 이게 주안점입니다. 수직이 아니라 그 대신 수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팽판 제하였으면 수직이었어요, 그죠? 이 공내 제하시면 수평이에요, 수평이네.
자, 제하 방식은 등분포 제하법과 등변이죠. 우리는 하중을 가하는 방법하고 역학이 뭐예요? 하중과 변형이에요. 그죠? 변이. 변이니까요. 이것도 뭐냐면 방법, 하중을 가하는 방법이 있지. 응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고 변이를 가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쓴다는 거죠. 국내 행병장 제하심 한번 보세요. 보호 레트럴 로드 테스트. 여기 튜브예요. 튜브. 이게 튜브예요. 튜브인데 튜브를 국내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국내에 삽입을 시켜서 여기 이제 이게 뭐냐 압력을 넣는 기구예요. 압력을 넣어서 요 위에 달려 있죠, 그죠? 요 위에 달려 있어서 요 이제 공백을 밀어내. 압력을 안에 넣으면 뭐냐 공백이 이렇게 행방력으로 밀어지죠, 그죠? 요때 요 부피가 있어요. 요 공내 요 튜브 부피가 있어요. 부피와 그 다음에 하중과의 관계. 하중이 P죠, 그죠? 이 관계로 하중을 계속 가하면 어떻게 변이가 계속 증가하겠지. 이렇게 계속 증가해. 부피가 증가하겠죠. 하중이 이 부피 변이가 증가한다. 결국 공내 부피가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앞에 말했던 집안 발력계수, 탄성계수, 그 다음에 행방량 집안 발력계수,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등분포 제압법 보세요. 공내에 원통형의 튜브나 얇은 판 모양의 블레이드는 칼날이죠. 이렇게 블레이드를 삽입하고 물이나 기름 또는 기체의 압력에 의해서 물 압력 또는 기름 압력 또는 기체의 압력에 의해서 공백에 뭘 줘요? 하중을 작용시킨다. 하중. 그래서 여기 유형이 뭐냐면 세 개의 방형이 있는 메나드 프레셔 미터라고 그래. 프레셔 압력이지, 그죠? 프레셔 미터라고 그래. 명명이 돼서 메나드라고. 프레셔 미터 테스트 PMT에서는 물이나 기름을 주입하여 고무 튜브를 팽창시키며 튜브의 설치 방법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세 가지? 성굴착, 미리 굴착해서 프레셔 미터 설치하는 방법 있고, 굴착을 해가면서, 자가 굴착해가면서 프레셔 미터 하는 거예요. 셀프 보링이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보링을 해가면서 프레셔 미터를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탁 패가지고 그때마다 실험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굴착을 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 압입식이 있어요. 압입식이 돼. 성굴착 하는 거 밀려가면서 그러니까 공내를 미는 거죠. 밀면서 그때 프레셔 미터 제하 시험을 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성굴착하고 자가굴착식을 많이 씁니다. 한 개의 실형의 다일로미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LLT, Lateral Load Test라고 있어요. 이것도 다 뭘 구하냐? 국내 제하 시험하고 똑같은데 조금 기구의 차이가 있구나. 그거만 정도만 아시면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다일로미터 테스트에서는 스테인리스 튜브를 사용한다. 아까 고무 튜브 사용했죠, 그죠? 여기서는 다일로미터 테스트는 스테일 튜브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 압력으로, 이건 앞에 깔아도 압력으로 튜브 중앙의 원행판을 팽창 수축시키는 팽창도 시키고 수축도 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일로미터 특징이, 다일로미터 테스트는 일반 프레셔 미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팽창과 압축, 수축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다. 그런 등분포 제압법은 등분포 똑같은 분포에 하중을 가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튜브에 하중을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면 이게 등압적으로 이렇게 제하가 되죠. 이렇게 하중을 똑같이 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DS 말할 때 나중에 치바 변이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해요. 변이 측정. 자, 한번 보세요. 그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요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그죠? 요 부분이 튜브가 돼 있어서 이게 압력을 주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벽을 계속 누르죠. 이렇게 누르겠죠. 그죠? 거기 부피만큼, 부피가 자꾸 커지죠. 그죠? 부피가 자꾸 커지는 만큼 하중을 가면 부피가 자꾸 커지죠. 그래서 아까 부피와 하중과의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겠던 것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렸죠. 그죠? 등 변이 제압법. 똑같은 변이를 제한다네. 강제 제압판을 공내에 재삽입하고 유압잭을 사용하면 똑같은 압이 가해져. 공백에 하중을 작용시킨다. 똑같은 압을 작용시키다. 똑같은 변이를 일으킨다는 부분과 똑같아요. 압력을 주면 똑같은 압력을 가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중이. 왜냐면 강성의 차이, 그 위치에 따라 제품의 차이, 재료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시작했다는데, 이거는 유압잭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밀을 수 있어요. 똑같이 밀 수 있다는 장점이. 그 대표적인 기구로서는 굿맨잭이 있어요. 그 다음 KKT가 있어요. 자, 집안 내에 응력부포가 복잡하게 되지만 등분포 제압판에 비해서 큰 하중을 작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등 변이 제압법은. 그만큼 제압력은 280에서 330kg/cm 자성. 기종에 따라 달라요. 그죠? 최대 변이량은 12에서 16mm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큰 하중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공백 변이 측정법에서는 공백 변이를 측정하는 데서는 간접 측정법과 있고 직접 측정법이 있어요. 간접 측정법 한번 보겠어요. 제압부 전체의 최적 변화로 변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고무 튜브의 주입량으로 구한다. 이 간접 측정량을 많이 써. 직접 측정량은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각 위치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간접 측정으로 부피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변이를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직접 측정은 방향의 변이기를 장착하여 변이기를 따로 장착을 해야 돼요. 여러 점의 공백 변이를 직접 측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간접 측정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징은 보세요. 지표면에서 수행하는 제하시험과는 달리 특별한 장치가 필요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공내에 삽입해서 그냥 공내에 튜브를 삽입해서 그냥 하중을 주든지 유압잭을 사용하는 변이를 주든지 두 가지 방법 하나만 되죠. 그죠? 펜파지압은 지표면에서 많은 기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중도 줘야 되고 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기준점을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근데 여기는 간단하다. 이 방법은. 그 다음 보링공을 이용하여 요구되는 깊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단 이기는 뭐냐면 수직 변이가 아니고 수직 압력이 아니고 뭐예요? 수평이에요. 수평과 수직은 우리는 엄연히 구분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보통 이방성, 그 다음에 이방성과 뭐예요? 이질성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등방성과 균질성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 다른 방법이라도 행과 수직과 다른 방법이라도 그걸 그 시험에서 얻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만약에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압력 변이 곡선을 얻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주안점이죠. 최대 제하중. 만약에 내가 100톤을 했다. 그게 10분의 1이면 10톤이죠. 그죠? 10톤 이하의 하중마다 압력과 변이량을 측정을 실시한다. 그 다음 압력 변이 곡선을 구할 수 있다. 압력 변이 곡선은 몇 개의 경우에 두 개의 변곡점을 가졌네. 아까 뭐예요? 부피하고 하중과의 관계에서 변곡점이 있었죠. 그죠? 그 두 개의 변곡점을 간다. 1차 변곡점은 시추공 굴착에 의한 변형이 원상태, 원래 원지반 상태인데 우리 공을 뚫음으로 인해서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때 원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그때의 압력은 정지 압력 P0라고 해요. 그때 변곡점이 생겨요. 그게 1차 변곡점이고
2차 본 좀 뒤에서 요 밑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구하는 값은 탄성계수를 구할 때 EH 수평 방향의 탄성계수, 현장 수평 응력, 비배수 전단 강도, 전단 탄성계수. 그 다음 1차 변곡점을 넘으면 뭐예요? 압력과 변이 관계는 직선적으로 변하는 탄성적인 거동을 한다. 탄성적. 응력 변형은 곡선하고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더욱이 압력을 증가시키면 변이가 증가하는 2차 변곡점이 된다. 이 점의 압력을 뭐예요? 우리 항복점. 항복 압력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소성 변형이 뭐예요? 시작되는 점의 하중. 맞죠?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 했어요. 소성 변형이 시작되는 하중. 소성 변형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게 변이가 한 번 주면 돌아오지 않죠? 그걸 머리에 반드시 염두에 두고 다른 역학도 다른 과목도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차 변곡점을 넘으면 집안은 탄성을 잃고 점차 뭐예요? 파괴되기 시작한다. 파괴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중을 가하지 않더라도 변이가 계속 증가하죠. 그게 뭐예요? 극한 압력, 즉 극한 응력이라고 우리 배웠지, 그죠? 극한 응력 또는 시그마 U라고 배웠지, 그죠? 시그마 U. 이를 콘크리트에서 극한 강도 해석법 할 때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할게요. 요 결과 보세요. 저 세로축에 델타 V 부피 변화가 있어요. 그죠? 부피 변화. 가로축에는 뭐야? 압력이 있어요. 압력. 그죠? 압력 하중이죠. 그죠? 처음에 하중을 가해서 제로에서 하중을 가면 이렇게 그러다 1차 변곡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뭐야? 2차 변곡점이 생기죠. 2차 변곡점. 그게 곡선환이에요. 그죠? 곡선환. 자, 그러면 여기서 1차 변곡점 생기는 이전은 뭐 했어요? 이 P0와 V0는 뭐 했어요? 시추하면서 생긴 그때의 변이죠. 그죠? 그거는 원위치 시켜야 되죠. 그죠? 원래 위치, 원래 원 상태로, 원 집안 상태로, 거기 1차 변곡점 아래 일어나는 점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서 탄성 변형을 시작하겠지. 탄성 변형을 계속 시작해서, 여기서 딱 놓으면 돼요. 그 상태로 변형을 준 만큼 다시 돌아오죠. 그죠? 하중을 풀게 되면. 그때 최고 높은 점, 하중이 뭐예요? 항복 하중이 있죠. 여기 항복 하중. 여기 시그마, PY죠. 그죠? 시그마 PY. PY죠. 그죠? PY.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소성 변형이 시작된다. 소성 변형이 계속 하중을 적용했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러다가 하중을 일정하게 줬는데 변형이 계속 위로 올라가. 똑같이 올라가. 계속. 이게 뭐였죠? 극한 하중 또는 극한 응력이라고 그랬죠. 응력 변형과 곡선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 정리 한번 볼게요. 압력과 압력 시그마와 변형량 요 그래프에 그 다음 크리프 변형량 등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자, 공백의 변형 상태를 세 개의 구간으로 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PW에서 P0 다시는 원 상태로, 왜냐면 시추하기 전에 원 상태로 돌아가는 구간이고, P0 다시에서 PY 다시는 탄성적 변형 구간이 되죠. 그죠? 하중을 가했다 제거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 공백 상태에서 원 집안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착하기 전의 상태. 그죠? 그 상태로 돌아오는 거고, PY에서 PF 다시는 집안의 항복이나 파괴에 이르는 구간이죠. 그죠? 소성이 계속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하중을 제가 지금 소성 변형이 계속 일어나다가 어느 일정한 하중을 변화시키지 않는데도 소성 변형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항복 응력이라고 그랬어요. 항복 하중이라 했어요. 이거는 자, 기종에 따른 집안의 탄성 계수 구하는 방법이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 학자들이 다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식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기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 만약에 같은 종으로 하려면 뭐예요? 보정을 해줘야 되죠. 자, LLT 기종이라고 있어요. LLT는 아까 다일로미터하고 LLT 기종이 여기 있어요. 자, E는 1 플러스 뮤 곱하기 RM 곱하기 KM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세. 이 탄성계수예요. 그죠? KM은 PY 다시 마이너스 P0 다시
가로 묶고 나누기 ry-r0로 나누면 되죠. km이. 그 다음 ry r0는 py p0 다시에 대응하는 보링공의 반경이다. rm은 ry 항복이죠. 그죠? 항복대의 변형 반경 플러스 원래 위치. 원래 그 뭐냐면 원래 보링공 집안의 상태, 보링 뚫기 전에 그 상태죠. 그때 R0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누기 2가 RM 평균값이에요. RM이에요. 이걸 이제 이 식에 대입하면 이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시미터 기정보죠. 프레시미터 이게 좀 달라요. 그죠? 2는 1 플러스 뮤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V0 다시 V0 플러스 VM 가로 닫고 가로 dp over dv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 자, dp over dv는 뭐야? 이거는 하중 py 다시 항복 응력 하중 마이너스 원래의 응력 나누기 그때 부피 변하는 부피 그때 부피를 vy 마이너스 v0죠. 그죠? 그거로 나누면 dv 그 기울기가 얻어지죠. vy v0는 py p0 다시에 py 다시 p0 다시에 대응하는 프레셔미터 셀의 최적이다. 여러분 항상 여기는 다시가 붙는 게 뭐죠? 유효응력이에요. 유효응력은 뭐예요? 흑입자끼리 흑입자 토립자끼리 접촉점에서 전달되는 응력이 됐어요. 접촉점이 아니고는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세립토에서는 뭐예요? 세립토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 접촉점이 뭐였어요? 합착수층이었어요. 그죠? 합착수층. 자, V0는 초기 셀의 태적이다. Vm은 평균값이다. V0 플러스 Vy 나누기 2다. KKT 좀 보죠. KKT는 또 달라요. R 곱하기 파이 곱하기 K예요. 파이 R은 보링의 초기 변경, 파이는 제압하는 행상과 포화선 B 값에 따라 결정되는 정수인데 KKT는 파이 85는 요렇게 발생, 요렇게. 미우가 85와 포화선비가 0.3일 때 파이는 1.23이다. 1.23을 곱해주면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K는 P 델타 R 곡선의 직선 부분에서 평균 기울기만 구해주면 돼. 평균, 직선 부분이에요, 직선 부분 반드시. 직선의 평균 기울기만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대입시켜서 탄성계수를 구하시다. 이때 탄성계수 수직이 아니고 수평 탄성계수예요. 수평 방향의 탄성계수를 이야기합니다. 정리된 결과와 이용 항목 볼게요. 정리 결과는 탄성계수 또는 집안 발리계수 K가 있어요. 그 다음 PF 항복 응력, 극한 응력, 그 다음에 초기 응력, 그 다음에 극한 응력, 그 다음에 P0, 그 다음에 탄성계수 또는 전단 탄성계수, 그 다음 P0 있죠. 이때는 의용 항목이 요 위에 탄성계수 또는 집안발리계수는 기초의 치마 및 행방향 변형 해석에 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안점이에요. 말뚝의 행방향 지발 똑같이 보죠. 그것도 역학관계예요. 역학관계 똑같아. 말뚝 구조물만 달랐지 재료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재료가. 그죠? 이걸 눕히냐 세웠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F, P0 때는 기초의 지지력을 산정하는데 이용된다. 그 다음 PF, P0, E는 비배수 전단 강도 구하는 데 이용된다. P0는 정지투합을 구하는 데 이용된다. 참 하나의 시험을 하고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장계층, 여러분 현장계층이 지금은 참 모르는데 그냥 제가 이건 읽고 지나갈게요. 현장계층은 여러분 제가 인천 지하철을 1호선 할 때도 주로 이 계측을 통해서 모든 응력을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시공을 계속해야 될지 보강을 해야 될지 이런 결정들을 제가 그때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냐면은 부평역에서 간석오거리까지 그 지하철을 제가 관할을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현장 계측을 했습니다. 현장 계측은 가장 확실하죠. 경험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로 확인해요. 공사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은 성도시의 다진관리, 댐, 터널,
및 지하동굴의 구조물의 토합, 간극수압, 집안의 변형 등을 측정하여 구조물의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천한다. 안전시공하는데 안전관리하는데 이거 다 이게 계측을 직접 계측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변형이 일어났냐, 얼마만큼 하중이 쥐어지느냐, 앞으로 얼마만큼 일어날 거냐, 그것도 유추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안전시공과 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만약에 내가 엉뚱하게 지었다면 엄청나게 보강을 해야겠죠, 그죠? 엄청나게 보강, 그 돈이 엄청나게 시공비가 많이 들겠죠. 그 비경제성이죠. 이 계측을 얼마큼 잘하냐에 따라서 돈이 세이브를 시킬 수 있고 엄청나게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토합 측정. 토합 측정은 목적 구조물의 작용 토합을 구하기 위함이다. 시험 방법 여러가지 토합 측정하는 방법 여러가지 있습니다. 구하는 값도 여러가지가 있고 결과 이하는 그래서 제가 이 칸을 비워놓은 겁니다. 설계의 타당성 판단, 그 다음 시공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 장래의 설계, 요즘 우리나라 구조물이 지어진 지 보통 지금 한 30년 이상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생겨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 이걸 앞으로 조금 낡았다 그냥 뭉개고 다시 또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차량 진행시키는데 이럴 때 교통 다니는 것도 많이 야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불편함을 많이 야기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수를 어떻게 해서 장기간으로 끌어가서 안정하게 이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안전시설공단에서 그 시설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지금 관리하는데 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주를 많이 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극수압 측정. 간극수압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누구 법칙? 유용력 법칙. 누구 법칙? 텔자의 유용력 법칙. 그죠? 굉장히 간극수압은 혹속에 매설한 수압기에 의하여 수압의 절대치 또는 절대치에서 정수압을 감한 과잉 간극수압으로 측정된다. 시험 종류는 전기식 지중 간극수압계가 있고 마노미터식 간극수압계가 있어요. 수압계도 여러 학자들이 지금 개발을 하겠죠. 그죠? 구하는 값은 정수압 또는 과잉 간극수압.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안밀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뤘죠. 여러분은 우리는 토지를 뭐예요? 토지는 기초공학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구조물은 물이 결정적인 요소를 많이 차지합니다. 물 때문에 전부 다 현장에서 전부 다 붕괴가 일어나. 그 물을 얼만큼 잘 다루느냐,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패가 다 좌우되어 있어요. 적용 집안은 간극수압 모든 집안에 할 수 있다. 결과 영원 점토지 집안의 안밀 진행. 여러분 배워주겠죠? 중요하죠. 대단히 안밀 진행 정도. 토합과 간극수압 분리하고 지압 수면의 높이와 지중수의 투수 정도도 알 수 있다. 그죠? 간극수압. 그 다음에 기초의 사면, 구조물의 기초와 사면의 안정. 사면, 그죠? 땅이 이래 있을 때 구조물이 이제 땅을 팠다 이렇게. 이게 파괴가 일어날 거냐 아니냐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간극수압의 문제가 중요하지. 그죠? 이때 요주지. 간극수압. 간극수압이 많다는 건 수압이 많다는 거예요. 수압이 많다면 이 부분이 불안하지. 그죠? 밑으로 쏠리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게 작용하중이죠. 작용하중인데 요 반대로 작용하는 게 저항하는 중인데 모든 면에는 저항하는 게 있어요. 누구 법칙? 쿨론 법칙이죠. 쿨론 법칙. 이 작용하중이 이 저항하중보다 클 때 이 사면이 어떻게 돼요? 붕괴가 된다. 그래서 불안정하게 된다는 걸 그 간극수압의 계가 굉장히 간극수압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변형 측정도 한다. 목적 진행 중인 치마의 계측에 의해 구조물의 안전 예측 및 관리를 한다. 시험기구는 지중 경사계가 있고 이건 인클리노미터라고 해요. 지중에 묻어가지고
땅을 파면서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밑에 땅을 파가 나왔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형이 일어났냐는 걸 측정하는 게 지중 경사계예요. 그 다음에 익스텐소미터는 수평으로 수직으로 변형이 각 층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이 진행되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익스텐소미터라고 하고, 틸트미터는 뭐냐면, 틸트미터는 주로 땅을 판다든지 이럴 경우 공사를 한다. 옆에 구조물이, 인접 구조물이 있을 때 구조물이 어떻게, 빌딩이 어떻게 땅을 파면서 어떻게 이게 기울어지냐 안 기울어지냐 이런 걸 측정하는 게 틸트미터고, 스트레인 게이지는 억력이 만약에 땅을 팠다 양쪽에서 하중이 꽉 주어질 때, 그때 지지대가 있죠. 지지대에서 하중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느 정도 많이, 그걸 판단할 때, 이 정도 하중 이상이 일어나면 지금 추위가 계속 증가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땅을 묻어가지고 원위치 시키는 데. 안 그러면 주위의 인접 구조물이 다 무너지죠. 그죠?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클랙 게이지는 클랙이 얼만큼 일어났냐,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냐 하는 걸. 이거 말고도 시험 기구가 무진장이 많습니다. 지금 지정 변형 측정하는 데만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하는 값은 지반의 수평 및 수직 변이량을 구할 수 있다. 지표면의 경사량을 구할 수 있다. 이용은 장래 치마의 예측을 할 수 있고, 연약지반성은 흑삭기 안전관리를 쓰다. 인뱅크먼트, 그죠? 여러분 도로 이래 있죠, 그죠? 여기 흑삭기에서 구조물 짓기도 하고 도로도 놓기도 하고 맞죠, 그죠? 이때 흑삭기, 흙을 요거 쌓으면서 안정하냐 안 되냐 이거 지금 측정도 가는 게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사면 붕괴 이런 거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서타가 어떻게 이렇게 사면이 무너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 이런 계측기들을 막 묻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아까 인클리노미터 하중을 쌓아가면서 요래 묻을 때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여기 이게 작용하면 이게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게 지금 제가 블랙보드를 사용하면 좀 그림을 좀 잘 그려주는데 아유 저도 답답합니다. 사면 붕괴 발생에 예측하고 있다. 예측을 할 수 있다. 터널의 안전고착을 할 수 있다. 터널 수없이 했죠, 제가. 그 다음에 특파기 공사의 안전관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놓는다든지, 지하에 공공구조물을 짓는다든지, 지하에 백화점을 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그 다음에, 지하에 석유 비축 기술을 한다든지, 저장 창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특파기 공사하죠. 그때 안전관리 다 이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탐사를, 자, 마지막에 지금 물리탐사. 그야말로 물리탐사, 물리적인 것을 탐사하는 거예요. 자, 집안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물리 현상의 지중 전파 거동을 측정하여 지층 구조, 지층의 공학적 특성, 지하수 상태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조사 방법을 물리탐사라고 합니다. Geophysical Exploration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인공적 물리 현상이면 지진파도 있고 탄성파도 있고 전기도 있고 자기도 있고 음파도 있고 온도도 있고 방사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지중 전파 거동을 측정해요. 이런 걸 측정해서 여기에 어떤 지층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지층의 공학적 특성, 저기는 세립토다 또는 조립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반에서 지금 안반에서 파쇄가 심하다,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궁무진하죠, 그죠? 그래서 물리는 보통 자원공학과에서 주로 물리 탐사를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이걸 배웠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자원공학과에서 해오면 그 사람들이 해오는 거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략적인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특징은 선조사이다. 선을 깔아놓은 것은 그것을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링 조사보다 넓은 지역에 빠른 조사가 가능하다. 그 다음 저비용이다.
빠른 조사 가능하고 넓은 지역에 가능하고 저비용이다. 일단 조사 결과의 명확한 해석이 어려움으로 예비조사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은 안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비조사로만 사용돼서 나중에 보링을 해서 추가 조사를 해서 보완 조사를 함으로써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비조사에 주로 사용한다. 종류는 탄성과 탐사. 탄성과 같은 굴절, 반사법, 표면파 기법이 있어요. 뒤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탐사 방법이 있고, 전자로 하면은 탐사 방법이 있고, GPR로 하는 탐사 방법, 시추공 탐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청 촬영. 우리가 사진 촬영하듯이 안에 들어가서, 공내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물리 검청, 음파 검청, 방사능 검청, 전기 검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물리 검청이에요. 일단 시추공 영상차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들어갑니다. 탄성파 탐사입니다. 탄성파 그냥 탄성파 굴절법 이거 아까 점검하는 점검하는 데가 자원공학 그랬죠. 그 물리 탐사만 전공으로 하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라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탄성파 굴절법 굴절하죠. 여러분 수면을 만약에 폰드를 쳐다보면 풀장 있죠. 풀장 내가 좁으면 틀림없이 뭐 물건이 있는데 저 있을 것이라고 보면 그대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꺾어서 들어가면 이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굴절법이에요. 자, 탄성파 굴절법은 임의의 지점 표면에 충격을 주고 그 지점에 떨어진 여러 지점의 응력파의 첫 번째 도달을 측정함으로써 수행되진다. 충격은 해모타항교. 자, 탄성파 굴절 임의의 지점 표면에 충격을 줘요. 그 지점에서 떨어진 여러 지점에서 응력파의 첫 번째 도달을 측정해요. 자, 내가 여기 주세요. 여기서 내가 충격을 탕하고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거리 수증기를 따라서 수증기를 하면 이게 전파가 되겠지. 이렇게 이걸 굴절법. 이때 첫 번째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는 시간을 알겠죠? 시간을 구해서 그럼 거리는 일정한 거리는 우리 위에서 알 수 있죠. 그죠? 요 거리니까 요 거리. 그죠? 시간을 구해서 시간을 구하면 속도가 나오죠. 속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집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 집안에 도달할 교란된 것들 첫 번째 도달하는 것은 수증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파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지오는 땅이죠. 그죠? 폰은 전화지. 그죠? 폰. 지오폰이라고 이야기해요. 특징은 주어진 현장의 여러 지층의 두께와 암 또는 단단한 흙가지의 깊이에 대한 예비 정보를 얻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방법. 지표면에서 충격은 P파, S파 형태로 만든다. 탁 치면 P파와 S파가 만든다. 특히 단성파거든요. P파가 S파보다 속도가 빨라. 그래서 제일 먼저 도달하는 건 뭐죠? P파가 제일 먼저 도달한다. 그래서 P파 그때의 시간을 구해요. 시간을 측정해야죠. 자, 이거 속도 한복의 속도 구하는 식을 한복이에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속도를 구하는 식을 만들었어요. 루트 탄성계수 나누기 가로 감마 단위 중에 나누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루트 가로 1 마이너스 미우 포화선비죠. 나누기 가로 1 마이너스 2 미우 가로 닫고 플러스 1 플러스 미우로 나눠주면 이게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E는 뭐예요? 집안 탄성의 탄성계수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속도를 알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어요? 탄성계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되죠? 그죠? 탄성계수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목적은 탄성계수를 아는 거예요. 집안의 단위 중량이고 감마는 G는 중력과 속도, 미우는 포화선. 자, 요 탄성과 탄성계 요 한 지점에 햄머로 땅 두들겨서 여기서
그러면 각 지점에 지오폰이 있죠. 그죠? 지오폰에서 도달하는, 첫 번째 도달하는 시간을 구해서. 그게 피바라고 있죠. 그죠? 피바. 멀리 있는 거는 뭐예요? 멀리 가겠죠. 이렇게 멀리 굴절돼서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래서 3천 굴절파라고 해요. 이거는 2천 굴절 가까운 데 있었지. 그죠? 그때 그래프를 거리대 시간으로, 세로에는 시간, 가로축에는 거리를 해서 그래프를, 점을 짝짝짝 찍어요. 그러면 이런 곡선이 기울기, 이런 곡선이 쭉 뻗어져요. 그때 기울기가 뭐예요? 속도죠. 속도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지층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어떤 집안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흙과 암석의 피파 속도 보면 흙 한 복에 모래, 건조한 실터, 세랩 실표 때는 보통 피파가 200에서 1000이에요. 1000m 파스컬. 충적도 배웠죠? 500에서 2000. 다져진 점성토, 점토질 자갈, 조밀한 점토질은 1000에서 2500이에요. 황토, 레스 있죠? 레스 배웠죠? 그죠? 레스 어디에 많았어요? 사막에 많았죠? 그죠? 250에서 750입니다. 이 정도 되면, 피파 속도, 이걸 보고, 대충 어떤 흙에서는 이 정도의 흙이다 하고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암석이 암석. 전파남과 슬레이트, 이 파남에서는 세일, 석유가 많이 나는 세일이죠. 세일에서는 2500에서 5000m/s다. 사암, 모래가 다져진 암이 1500에서 5000이다. 화강암, 그레나이트죠. 그죠? 그레나이트. 이거는 화성암에서 나오는데, 화성암에서 관입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관입암은 조립질이 됐어요. 조립질 4000에서 6000 정도 크게 나온다. 그 다음 단단한 석회수가 뭐예요? 사운드 라임스톤은 5000에서 10,000m/s까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피파 속도 가지고 우리는 흙과 암석의 어떤 성질을,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추정할 수 있다. 탄성과 탄사 보세요. 탄성과 탄사. 지표면에서 발생된 탄성과 여러 지층 기급에서 반사되어진 지표면에, 그러니까 아까 했죠. 상부층보다 하부층이 약한 지층에서도 적용이 갔다. 상부층보다 하부층이 약한 지층에서도 적용이 갔다. 탄성과 탄사. 그 다음 표면파 기법이에요. 표면파 기법은 지표면의 발전기에서 발생시킨 탄성파에 의하여 수기수증기에서 기록된 표면파의 위상각 차이를 측정해서 지층의 깊이별 전당 강성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여기서 끝내고 7주차에서 지반조사 부분을 7주차 1교시에서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반조사 굉장히 많죠. 지반조사가 우리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우리 몸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청진기를 우리 몸을 대야 됩니다. 그걸 잘못 측정되면 오진이 되는 거죠. 오진이 되면 병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반조사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지반조사를 지금 제가 다루면서 크게 파생된 결과 이용법 이런 것들 지금 왜 지금 말씀드려요? 지금 몰라도 돼. 껍데기만 알아도 돼.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거하고 다시 매치시키면서, 이런 내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요걸 적용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공부할 때는 이걸 알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이 있거든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절대 이런 과를 버리지 않고 시간을 돌아가지 않도록 첩경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이 노트를 두고 보면서 두고 여러분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